기초술형 문항 대비를 위한 교과서 활동 풀이입니다. 1단원의 제목은 세계화와 지역이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의 압축에 대해서도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역화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1페이지 활동을 보면 자료 1과 같은 변화가 세계화에 미친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은 교과서 10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제목은 교통의 발달에 따른 세계 일주 소요시간 변화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는데, 시간이 오른쪽으로 점점 현대화가 되어 갈수록 세로축인 세계 일주 시간은 360일에서 150일, 100일, 6일, 2000년대 들어오면서 1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교통수단의 평균 속도를 보면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는 마차와 범선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의 평균 속도는 시속 16km였는데 1970년대 제트 비행기가 발명이 되면서 평균 속도가 800에서 1100km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같은 거리를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통의 발달로 시간 거리가 크게 단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더 멀리 이동하고 같은 거리를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가 간에 사람도 이동이 증가하고 물자도 이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료 2에서 자료 4와 같은 세계화 및 지역화 사례를 모든별로 조사해서 발표해보자고 했는데, 자료 2번은 제목이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제분업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미국 기업이기는 하지만 미국 기업에서 만든 부품과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이탈리아, 멕시코, 스웨덴 등 여러 국가, 한 10개 국가 이상의 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항공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항공기 제조에는 다양한 부품이 필요한데, 이 기업은 여러 국가의 부품 업체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도 역시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물류를 이동시키는 비용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료 3번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3번의 제목은 세계의 주요 지리적 표시제 특산물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란 해당 제품의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그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상품이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우수하다는 걸 입증하고, 상품의 품질이 그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서 비롯되었고, 상품의 생산과 가공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지역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활성화되면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료 4번은 피자의 세계화와 지역화입니다. 이탈리아 음식인 피자는 전 세계인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들만 피자를 먹었었는데 19세기 말에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넘어가게 되면서 피자가 미국에 전파가 되었고, 그 이후로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피자는 밀가루 반죽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서 굽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입맛과 문화에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4개의 피자 사진과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인 미국 시카고식 피자는 좀 깊이가 있는 그릇에 구워서 움푹하고 도우가 두껍고 소스와 치즈를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인 인도의 피자는 인도 국민의 거의 90%를 육박하는 힌두교도를 생각을 해서 소고기를 넣지 않고 마살라와 파니르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 브라질의 피자를 보면, 브라질은 적도 부근은 열대 우림 지역, 브라질의 나머지 영토는 거의 다 사바나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열대 기후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바나나, 카카오, 파인애플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인 대한민국의 피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로 만든 밥을 먹고 불고기를 옛날부터 해먹었기 때문에 쌀로 피자 반죽을 만들거나 불고기나 김치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피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화 사례들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선생님은 지역화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 패스트푸드를 많이 만드는 M사 있죠? M사는 이 패스트푸드인 맥사는 세계화의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맥사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식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빵 대신 난에 이 지역 사람들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끼우고 요구르트 소스를 얹은 맥아라비아가 판매가 되고 있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타이완이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는 맥라이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의 전통빵인 피타로 감싼 그릭 맥을 판매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고기를 넣은 불고기 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활동, 세계화의 다양한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볼게요. 1번 질문, 자료 3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민족 및 문화의 다양성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해보자. 자료 3은 앞 페이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국 속의 세계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지리적 접근성의 향상으로,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근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에서도 그 지역으로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의 향상으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해외 인구의 유입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민족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엄청 크게 있는데 차이나타운이 있는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서 정착한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였고 중국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영토 안에 중국인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생기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미국 뉴욕에 있는 리틀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유럽에서 넘어온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지역이겠죠. 세 번째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코리아타운입니다. 여길 가면 한국어로 된 간판도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한국인들이 많이 여기에 모여 살고 활동을 한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3처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의 다양성 사례를 조사해 볼 텐데 부산에도 부산역 맞은편을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 근처에 텍사스 거리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로 가장 유명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다문화 특구입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불편한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그 편견을 조금만 접어두면 한국 속 작은 세계가 보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주민의 60% 정도가 외국인이며 약 50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출신지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고 가까이에 있는 동남아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곡동 일대는 다문화 음식 거리가 있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각국의 전통 음식들을 즐길 수 있으며 거리에서 외국어로 된 간판과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와 자료 5를 읽고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자료 4번의 제목은 자영업도 고글로벌 시대로입니다. 소비의 세계화가 국내 자영업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산 제품 수요가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은 해외 직판, 역직구로 시장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신세계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쑥쑥 크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수출이 새로운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5년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2016년입니다. 2016년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수출이 2년째 부진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수출은 상당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무역 장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가게,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 주체 간의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데 전자적인 매체,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나온 것들을 좀 더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직판 쇼핑몰들을 보면 영어로 표현하는 거, 중국어로 표현하는 거, 일본어로 표현하는 거, 에스파냐, 포르투갈어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 규모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규모가 커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5번입니다. 감염병의 세계화, 인류를 위협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감염병이랑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음식의 섭취,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을 합니다. 세계화와 교통수단의 발달은 감염병의 세계화도 촉진을 하였습니다. 사람만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감염병도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국내 모 대학교 연구팀은 항공기 여행이 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끼치는 영향을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1996년에서 2005년 계절별 인플루엔자 자료를 분석한 뒤 항공기 여행 패턴과 비교를 해보니 외국 여행자 수가 줄어들면 계절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여행자 수가 적으면 감염병의 확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신종 감염병의 주요 발생지인 콩고민주공화국의 열악한 보건 환경을 지적하며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감염병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투자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더 잦은 유행병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자료 안에 있는 표는 인플루엔자와 메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더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질문인 자료 4와 자료 5를 읽고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외국 여행자 수의 증가로 감염병의 확산 시간이 빨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중단원인 지리정보와 공간인식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자료에는
여러 가지 고지도들이 나옵니다. 15페이지 활동을 보면 제목은 세계지도에 나타난 세계관 비교입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자료 6 지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료 6번을 보면 자료 6번의 제목은 13세기경의 티오 지도와 1154년의 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입니다. 티오 지도와 알 이드리시 세계지도는 모두 종교적 세계관을 담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티오 지도는 크리스티오의 사상을 담고 있고 알 이드리시 세계지도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티오 지도의 지도 중앙에는 크리스티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있고 알 이드리시 세계지도의 중앙에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지도는 방위도 다른데 티오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을 나타내고 알 이드리시 세계지도의 쪽은 남쪽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료 6번 옆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도의 공통점은 둘 다 종교적 이상향을 지도에 표현하였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을 구대륙이라고 합니다. 구대륙은 지도에 표현이 되어 있으나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신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티오 지도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고 알 이드리시 지도는 이슬람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티오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지만 알 이드리시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문제 2번 볼게요. 자료 7과 자료 8 지도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료 7은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입니다.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는 16세기 중반에 메르카토르가 그린 세계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특징은 경선과 위선, 경위선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어 해당 지점의 각도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메르카토르 지도는 3차원인 지도를 2차원인 지도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형태와 각도, 방위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메르카토르 지도는 형태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태를 제외한 다른 것들이 왜곡이 되는데 특히 면적이 왜곡이 되었고 적도 지역은 실제와 비슷한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가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료 8번 오늘날의 세계지도로 사용을 하는 페터스 지도법입니다. 왼쪽에 있는 메르카토르 지도는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한 반면 페터스 지도는 면적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페터스라고 한 사람이 제안을 한 도법으로 각 대륙의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방향과 형태, 방위와 형태가 왜곡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 2번의 답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는 각 지점 사이에 각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각 나라의 형태가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반면 면적은 왜곡이 되고요. 페터스 세계지도는 각 지역의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각도나 형태에서는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에 있는 활동인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의 변화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료 3을 보고 옛 종이 지도와 오늘날의 전자지도에 담긴 지리 정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위에 자료 3이 있는데 자료 3에는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종이 지도와 오늘날 사용을 하는 전자지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종이 지도와 오늘날의 전자지도 모두 공통점 두 지도 모두 지형 지물의 위치와 형태와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지도는 옛 종이 지도보다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통합하기에 유리하며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질문입니다. 자료 2와 자료 4 외에 지리정보 체계인 GIS가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료 2는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GIS인 지리정보 체계의 활용인데 교과서에는 중첩 분석을 이용한 입지 선정, 재해 관리 기능, 웹 GIS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 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학력평가 모의고사 기출에도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다양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각각의 레이어를 중첩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첩 분석이란 2개 이상의 지도에서 공간적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최적 분석과 위험 평가, 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합체된 점, 선, 다각형 등의 위상 구조를 재구축하고 합체된 속성에 대한 조직을 포함하는 2 레이어 이상을 중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비옥도상의 토지 이용도를 중첩을 하면 척박한 토양에 있는 경작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재해 관리 기능을 보면 지진 강도에 따른 피해 지역을 예측하거나 대피소 찾기 정보 등을 통해 재해에 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 웹 GIS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실시간 교통사고나 도로 정체 상황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4번은 오늘날의 세계지도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마 구글 지도 같은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전자세계지도는 축척도 변형할 수 있고 그래서 지도의 확대가 축소가 용이하고 정보 선택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위성지도, 건물 내부 모습 보여주기 같은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 2와 자료 4 외에도 지리정보 체계는 도시계획의 수립, 시설물 관리, 일기예보, 길찾기, 교통정보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를 이용해서 차량 데이터와 사용자의 위치를 즉시 수집하여 길을 찾거나 사고, 차량 도난 등의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중단원인 세계의 지역 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세계 권역 구분의 다양한 지표라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2, 3, 4의 세계 권역 구분의 지표를 비교해보고 지표의 특징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보자고 했습니다. 자료 2는 강수량의 계절 특성에 따른 지역 구분으로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지, 1년 내내 비가 적게 오는지, 비가 여름에 집중되는지, 겨울에 집중되는지, 봄, 여름에 비가 많은지, 가을, 겨울에 비가 많은지 나와 있습니다. 자료 3은 돼지고기 선호 및 금기 지역입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지역, 적은 지역,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4는 세계의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지, 만에서 3만 달러 사이인지, 5천에서 만 달러 사이인지, 5천 달러 미만인지 자료가 없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료 2는 강수량의 계절별 특성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했기 때문에 자연적 요소로 나누었다고 할 수 있고, 자료 3은 돼지고기를 선호하냐 금기시하냐인데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이슬람교는 교리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4는 기능적 요소로 권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자료 2는 자연적인 요소고 자료 3과 자료 4는 인문적인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 권역 구분 지도의 사례를 더 조사해서 자료 5에 개인적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표의 특징이 비슷한 것들은 선생님이 사례를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권역을 구분하는 지표는 자연적 요소, 문화적 요소,
기능적 요소, 역사적 요소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적 요소로는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열대, 온대, 건조, 냉대, 한대, 고산기후와 같은 기후 같은 것들이 자연적 요소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요소로는 종교를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를 믿는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 요소로는 다국적 기업이나 교통 중심지 등으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각 나라별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공항별로 항공편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적 요소로는 이슬람 문화의 지배를 받은 지역,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넘어가 보면 다양한 지표에 의한 세계의 권역 구분이라고 하는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4번은 식생 분포에 따른 권역 구분인데 식생이라고 하는 건 지표를 덮고 있는 식물적 생물 공동체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심지 않은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 분포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일정한 구분에 따라 구분한 식생 단위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을 식생도 또는 식생 분포에 따른 권역 구분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 4와 같은 식생 분포에 따른 권역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면 식생 분포에 따른 권역 구분으로 전반적인 기후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생들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생으로 세계 권역을 구분을 하면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특징과 같은 인간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 요소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료 5번은 대부분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권역을 구분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권역을 구분했을 때의 장점은 쟁점과 관련된 지역들을 권역으로 묶어 지리적 관점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지리 교과서 차례 부분을 보면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의 권역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역 구분의 단점은 쟁점이 뚜렷하지 않거나 해당 쟁점이 사라지면 권역 구분의 근거가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한 게 문제 1번 자료 4와 자료 5에서의 세계의 권역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문제 2번은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의 24페이지는 단원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원 교과서 활동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